쓰레기를 주우면 공짜로 점심이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도시가 있다.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보상제도 코펜페이인데요.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관광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작은 보상을 받으려고 쓰레기를 줍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것으로 반응에 따라서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보상을 받아야만 환경을 지키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등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의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의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MHz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공유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책으로 만나는 지구, 2부에서는 채식을 부탁해 코너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이 만드는 기후변화 전문 프로그램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괜찮죠? 네, 네, 올 여름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그래도 덥지만 더 더워지기 전에 이 여름을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 뭐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즐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책으로 만나는 지구 2회에서 이제 소개해 주실 책이 무엇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김원아 작가님께서 쓰신 동화책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20회 창비 좋은 어린이 책 저학년 부분 대상을 받고 2016년에 출간되었어요. 총 104쪽에 저학년이 보기 좋은 글자 크기와 재미있는 그림이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책을 쓰신 김오나 작가님께서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김원아 작가님은 현재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실제로 3학년 2반 담임을 하시면서 교실에서 배추인나비 애벌레를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서 즐거웠던 경험들이 모아서 한 편의 동화를 쓰셨다고 해요. 그 네.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동화로 쓰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선생님께서는 근무하신 학교에서 이 김오나 작가님과 함께 그 작가의 만남을 아이들과 함께 하셨다면서요? 어떠셨나요? 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작가의 만남 시간을 가지는데 환경을 주제로 한 책에 네. 근데 이제 3학년에서 이 책을 1학기 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고 3학년 선생님들께서 김원아 작가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8월 22일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작가님을 직접 뵈니까 정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선생님이셔서 네. 아마 아이들과 애벌레 키우면서 이렇게 얼마나 행복했을지 그 네.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요즘 초등학교에는 환경 프로그램들이 환경 교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그 학교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그 환경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있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 교육이 전에 한 5년 전, 3, 4년 전보다는 훨씬 네. 더 활성화가 되었어요. 네. 이제 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로 보내주기도 하고 네. 이제 이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네.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과거 10년 전만 빨리 이러한 붐이 있었으면 바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더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여기서 만족하기로 하고요. 네. 자, 동화책을 읽은 지 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오래돼서 동화책을 읽어주신다니까 좀 많이 설레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제목이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라고 하는데 여기 주인공이 혹시 애벌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네. 3학년 2반 7번이라고 하니까 학급을 생각하면서 네. 학생이 먼저 떠올라서 학생 별명이 애벌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정말 애벌레더라고요. 그러면 애벌레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네요. 네, 네. 작가가 이제 애벌레가 되어서 애벌레의 눈으로 보는 어떤 세상을 쓰신 것 같은데요. 애벌레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용이 될지 좀 궁금해요. 자, 그럼 오늘의 책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이 이야기는 난 알에서 나왔어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해요. 네.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7번 애벌레가 태어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선생님, 학생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애벌레를 키우면서 애벌레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화책인데요. 오늘 교실에서 아이들과 애벌레들에게 생긴 즐거운 추억, 또 위험천만한 사건, 그리고 위기 극복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이 애벌레를 키우면서 경험한 스토리죠. 그러면서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는 애벌레와 성장하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즐거운 추억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먼저 작은 사육장 안에 사는 이 7번 애벌레는 7번째로 태어나서 7번 애벌레인데요. 잎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오시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조금은 지루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방충망 너머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교실 내에 지금 애벌레를 키우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충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그 애벌레가 살 수 있는 공간의 지붕이나 아니면 창문이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다른 작은 동물을 키울 때는 그냥 네. 플라스틱 상자 같은 곳에 키우면서 작은 그 구멍이 있는데 네. 특히 이 애벌레를 키울 때는 나중에 이제 나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음. 큰 규모의 대신에 방충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되게 네네네.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먹고 자고 이제 좀 지루하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루한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네. 하늘에 그 여러 가지 구름 모양처럼 이게 그 구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나뭇잎에도 다양한 모양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이 나서 네. 잎에 세모, 네모, 하트, 별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그 기쁨을 느껴요. 네. 아이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와 소리치면서 이렇게 기뻐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지루하면 뭔가 새로운 창의 그렇죠.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애벌레가 그런 것처럼 이 네. 3학년 2반에 있는 충걸이라는 아이가 이 네. 애벌레를 보고 처음에는 징그럽다고 하더니 애벌레처럼 엉덩이를 위로 올렸다 내리면서 네.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뭔가 좀 지루한 교실에서 네. 재미있는 놀이를 찾은 거죠. 애벌레가 이거 기어다니는 모습을 이 충걸이라는 아이가 똑같이 이렇게 뭐 했겠네요. 네. 그 그림이 조금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도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내용과. 이 책에 네. 그림으로도 돼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충거리를 아이들이 네. 보고 아이들도 아, 박수 치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네. 또 다 같이 따라하는 네. 그런 상황이 네. 책에서 나오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 진짜 그 일어났던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거잖아요. 네, 네, 되게 네. 이게 멋진 추억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삶이라는 게 즐거운 추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3학년 2반에서 생긴 위험천만한 사건이 또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어느 날 그 점심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양치하러 가신 사이에 이제 충거리가 애벌레를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사육장 천장 그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은 거예요. 3번 애벌레 형님이 피상 피상 외치고 동생 애벌레들은 우왕좌왕 맴돌았죠. 충거리는 손을 뻗어서 방충망을 흔들고 어린 동생 애벌레들이 떨어지고 충거리가 애벌레 한 마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네. 잠깐 너희 거기서 뭐하니?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다행히 선생님께서 오셔서 7번 애벌레는 무사했어요. 네. 이 사건으로 작은 애벌레들이 많이 죽거나 네. 많이 다쳤답니다. 네. 사실은 아이들과 동물하고는 잘 조합이 안 맞죠. 뭔가 좀 동물을 좀 위험하게 만드는 존재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현장이나 그런 걸 보고 성숙을 하니까 그래서 둘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냥 단순한 거 있지만 이 그 애벌레 세상에서는
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많이 또 애벌레들이 죽고 했다고 하네요. 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서 걱정 반도 되고 두려움 반도 되는데 역시 제 상상을 비교하지 않았고요. 애벌레들에게 사람이 정말 무섭죠.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네, 자, 아이들은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이제 배춧잎이나 케일 등 새로운 잎들을 먹이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먹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한테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네. 이제 애벌레들이 신나게 맛을 보았는데 갑자기 아픈 애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오, 네. 신음소리가 들리고 네. 그런 보니 싱싱하고 진한 초록빛 이제 눈으로 보면 정말 그 맛있어 보이는 그 배춧잎에서 네.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바로 배춧잎에 농약이 묻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애벌레들이 깨끗한 잎은 다 먹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이제 그 초록빛 배춧잎만 남았는데 그거는 냄새가 나서 못 먹고 네.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농약 묻은 배춧잎만 남았는데 3학년 2반 선생님과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먹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애벌레들이 모두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여기서 느끼는 게 이게 진한 초록잎 배추잎만 거기에서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아마 농약이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빨리 성장 뭐 호르몬제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아는 거죠. 애벌레는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벌써 알아차렸어요. 네네. 인간만 몰랐네요. 자, 그럼 이제 농약 묻은 배추잎만 남았는데 그야말로 이 애벌레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네요. 그걸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굶어 죽을 것인가. 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네. 애벌레들은 뭐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말도 할 수도 없고 편지도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래 하지만 이 7번 애벌레는 이제 그 뒤에 태어난 늦게 태어난 그 동생 애벌레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이 책임감으로 네.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할지 고민을 했어요. 네.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네. 책 읽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책을 네.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읽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까라고 소개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도 키울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애벌레였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저도 쉽지 않네요. 갑자기 생각이. 저는 7번 애벌레처럼 네. 뭔가 책임감보다 일단 나만 살아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 사육장을 탈출하지 않았을까. 아, 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생님께서 쓰신 작가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어떤 맞아요. 의식을 주기 위해서 함께 그러지 살아남는 않았을까. 방법. 아니면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께서 혼자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는데 거기에 탈출해서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세상이 펼쳐져서 또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에 다른 어떤 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아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마 모두가 살 수 있는 네.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 그 상상의 나래를 페이지 넘길 때마다 맞아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페이지가 많지 않고 글자도 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책을 가지고 많은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길을 안내주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자, 애벌레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무척 궁금한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이와 함께 결말이 어떤지 책으로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께서도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과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같이 키워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키워본 적 있었죠. 3학년 담임을 할 때는 네. 꼭 키우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보통 이제 키우는 애벌레 수에 따라서 이제 나비가 되고 나면 이제 나비가 됐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사육장 안에 있는 거를 결국은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네. 그런 시간을 갖죠. 아이들하고 이제 음. 점심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네. 날려 보내주자 하고 네. 보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애들이 그 직접 책으로 읽는 어떤 애벌레가 나비되는 과정보다 직접 네. 먹이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음. 왜냐하면 그 이제 보통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텃밭에 네. 케일이나 배추를 심어서 자연적으로 아. 이렇게 알을 낳은 것을 네. 교실로 다시 들여와서 네. 관찰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이제 알이 낳아 있는 그 애벌레를? 애벌레가 심어져 있는 그런 딱 상자, 사육 상자를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교실에서 키우는 경우가 사실 더 네. 많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있는 식물이 다 먹었을 때는 네. 이렇게 책에서처럼 집에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서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육을 하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었을 때 다시 자연으로 가고 이 자연의 순환을 같이 또 배우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교과와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과학 수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우리 책으로 만난 지구 코너에서 이제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특히 이 코너에서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이 책은 이제 뭐 단순히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 이런 뭐 성장하는 기억을 지식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육상자 안에 사는 애벌레와 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아이들도 작은 생명이고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애벌레도 작은 생명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더 재밌고 즐겁게 읽는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선택한 문장은 알이 100개면 오직 한둘만 나비가 되는 무서운 세상이야. 입니다. 알이 100개면 오직 한둘만 나비가 되는 무서운 세상. 이게 조금 정말 선생님이 이 문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문장은 뭐 네. 동화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애벌레들에게는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알 100개가 태어난다고 하면 그중에 한둘만 나비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를 읽으면서 제가 그 다른 책도 함께 읽었는데 그 권혁도 작가님의 그 쓰신 그림책인데 네. 배추 흰나비 알 100개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네. 그 그림책을 보면 그 98개의 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중간중간에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어디로 갔는지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마리만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책인데 그 같은 주제의 다른 책을 잠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진아님께서 그 배추 흰나비 알 100개는 어디로 갔을까의 가장 마지막 쪽 작가의 말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네네. 자, 사실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100개의 알 중에 둘만 나비가 되고 나머지 98개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데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책을 사실은 더 읽고 싶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배추 흰나비 알 100개는 어디로 갔을까? 권혁도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추 흰나비가 100개의 알을 낳는다면 과연 몇 마리나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100개의 알 가운데 대부분은 알 또는 애벌레 시절에 누군가의 먹이가 되거나 빗물에 휩쓸려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풀나풀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배추 흰나비도 나비가 되기까지 힘겨운 여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생물의 먹이가 돼요. 생태계 전체에 귀한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 생태계 전체에 기여하고 알 100개 중에 겨우 한두 마리 나비가 되는데 네.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쓰면서 네. 그 한두 마리 나비마저도 보기 힘든 애벌레들에게는 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죠. 저는 이 무서운 세상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농약 제초제가 어떤 무서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생태계에서 다른 어떤 동물의 먹이가 돼서 생태 순환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네요. 네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나마 그 생태 시스템을 파괴하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파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생태계 전체에 기여하고 있는 알 100개 중 겨우 한두 마리 나비가 되는데 참 우리가 지금 이 생태계에 어떠한 해를 끼치고 있는지 자, 애벌레들에게는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자,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배추 흰나비 알 100개는 어디로 갔을까? 자, 이 두 권의 책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책인지? 네. 이 두 권의 책은 네. 초등학교 학생들의 동물 감수성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교사나 학부모가 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을 실천하면 좋겠어요. 네. 애벌레의 일상을 통해서 동물에 대해 깊은 감수성을 느끼게 해주는 책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를 조미선 선생님의 멋진 서평으로 들었고요. 다음 달에도 유익한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아직 네.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동화책하고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책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동화책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읽는 책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책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감성을 터치하는 게 좋은 건데 동화책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환경에 관련된 책을 네. 전북 지역에 살고 계신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네,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책 중에 한번 네.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작가님도 초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또 우리 조민선 선생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련히 피어난 눈부신 다짐도 꽃이 지듯이 들어가겠지. 아름답단 말처럼 내 모습 이대로 심어둔 우리를 기억하겠다 해줘. 난 새하얀 눈 이대 어딘가로 흩어질 거야. 그 장면 안에도 너가 미소 짓기를 바라만. 너가 보여준 이 세상은 꽃잎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더라. 시간 따라 다가른 이 순간은 작은 티끌 하나 하나라도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이야기. 비나의 반대말은 지다가냐. 너를 봐봐 얼마나 예쁜지. 난 알지랑이 속에 비 놀던 우리를 본 것만 같아. 선점의 꿈이라도 이유가 되니까. 너가 바라만. 너가 보여준 이 세상은 꽃잎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더라. 시간 따라 다가른 이 순간을 기억해낼 거야.
하던 걸지도 몰라. 언젠가 너 앞에 또다시 피울게. 바람이 내게 보여준 이 세상은 반딧불이 모여 꽃잎이 맺주더라. 시간 따라 다가를 이 가슴을 놓지 않을 기억. 그날의 너와 나 시작의 해로 다시 돌아간대도 몇천 번이라도 같은 길을 걸어가리. 우릴 함께 날아오르게 해줬던 나의 봄바람아,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어디론가 데려가줘. 네, 루시의 낙하 들으셨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1부에서는 책으로 만난 지구였었고요. 2부에서는 채식을 부탁의 코너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만드는 기후변화 전문 프로그램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 강성미 원장님, 유기농문화센터에서 오신 강성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성미 원장님께서 서울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상의 이유로 이 코너는 전화 통화로 인터뷰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네, 좀 그래도 날씨가 조금 서늘해서 괜찮은데 그동안 한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 한여름 동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네,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면서 잘 보냈습니다. 네, 수분 보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름에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더우니까 찬 것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꼭 찬 것이 사실은 몸에 좋지 않은데 수분 보충이 방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수분 보충을 해야 할까요? 수분 보충은,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죽염이라고 하던가, 또는 천일염 중에서는 이제 간수를 충분히 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녹여서 네, 먹는 거죠. 네, 물에다가 타는 것보다는 혀에다가 조금 넣고 천천히 녹여서 먹는 거거든요. 물에, 그런- 네, 그러니까 물에 타는 거는 이제 급하게 몸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무리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혀 밑에다가 이제 알갱이 같은 천일염을 좀 넣거나 죽염을 넣고 천천히 녹여서 네. 침으로 녹이는 거죠. 그런 무리 방법이 없이. 있군요. 네, 네. 짠기를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한여름에 그 네.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은 이제 수분 보충은 물에 타는 것보다는 입 안 혀에 놓고 천천히 우리가 말하는 그 염화나트륨 아니고 갑자기 소금. 네. 네. 염을 염을 넣어주는 거죠. 예. 천천히 이제 네, 몸에 흡수할 수 소금을, 있도록 네, 땀이나 이런 걸로 나간 거를 해주기 방법도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진짜 간장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뭐 집간장 또는 조선간장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살짝 타서 네, 주스를 마시듯이 물에다가 네. 조금 타갖고 마시는 것도 이 소금을 보충해 주는 걸로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저염식 하는데 우리 몸에는 염분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좋은 저염식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거죠? 그냥 일률적으로 병원에 가면 네. 무조건 우리 몸에 식염수를 놔주거든요. 네. 병원 자체가 만약에라도 그 염분과 관련되어서 그걸 추가로 넣어주면 안 돼, 우리 몸에 넣으면 안 돼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식염수를 된 거로 네 바로 링겔을 맞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염을 넣어줘야 되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정제된 나트륨인 거죠. 네. 그런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짠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우리가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눈물이 났을 때 먹어보셨죠? 네네네. 짜죠. 짠물이잖아요. 네네. 우리 몸이 짜니까 짠기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여름을 벗어나는 거는 네. 염분을 좀 먹어주면서 잘 보냈습니다. 네. 네, 간장을 물에 타서 먹는 주스 방법으로 먹는 거. 그래서 몸에 그 염을, 소금을 조금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과거에 네. 비해서 과거에 이제 그 비건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 자신의 어떤 음식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환경 그런 측면에서 그 동물 보호 측면에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이 비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주위에 보면은 비건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사실은 제 주변에도 있지만 비건을 시작은 했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어떤 그 일반인들과 함께 뭐 비건 챌린지도 운영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어떤 비건 챌린지를 통해서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이제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뭐 채식이나 또는 이제 비건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좀 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비건 채식을 하고 싶어 뭐 이러면은 첫째는 집 안에서 내가 이제 활동 공간이 집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른 장소인 거잖아요. 네.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과 외부의 에서 보내는 거를 구분을 조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이거를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집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부터 할 때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비건 채식을 하려면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이긴 하는데 요리를 해야 돼요. 네, 요즘 10명 중에 8명이 사 먹고 배달해 먹는데요. 네. 2명만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좀 구시대적인 것 같고 네. 실제 교장 선생님 말씀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비건 채식을 하려면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 과일, 채소나 곡물만 사서 네. 가볍게 쪄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끓여서 먹는 거 정도를 네. 집에서만 일단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 비건 채식을 하는 게 익숙해졌단 말이죠. 요리를 하고 네. 가볍게 뭐 시금치를 무친다든가 콩나물을 무쳐서 먹기 시작하다가 요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때 이제는 그거를 조금 도시락처럼 싸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내가 먹을 반찬 정도가 이제 손에 잘 익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처럼 주문을 해서 내 반찬을 기준으로 막 먹기 시작을 연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차츰 나의 비건 채식을 할 수 있는 행동 범위를 외부로 조금씩 돌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집에서 비건 채식을 시작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식당을 찾아서 갈 때 김밥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한식 메뉴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많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를 들면 이제 김밥은 계란이나 햄이나 뭐 오뎅, 어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맛살 같은 거 대신 당근이나 우엉, 뭐 오이를 더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또 비빔밥도 계란이나 고기는 좀 빼주고 다른 야채를 좀 더 주세요. 네. 이렇게 명확하게 주문을 하시기도 좋고요. 한식집은 네. 특히 우리 이제 찌개 종류는 고기 국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으니까 맹물로 좀 끓여주세요. 네. 아마 이렇게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금 늘리다 보면 우리가 이 채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네.
지속적으로 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처음부터 이제 집에서 채식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네. 채식의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달걀을 네.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제 우유, 특히 이제 뭐 육고기, 그다음에 두 발 달린 가금류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처음부터 무조건 모든 어떤 동물성 식품을 다 끊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거든요. 네, 집에서랑 집 밖에서랑 구분이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채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밖에서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네, 계란도 먹을 수 있고 네, 다른 뭐 육고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는 뭐 물살이를 생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다양한 것들 또 가공식품까지도 어쩌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해보시면 네,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끊어야 돼? 이러면 부담이 되고 막 외부에 나가서도 그게 막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바깥에서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오히려 그럼 내가 집에서는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내가 아무거나 막 다른 사람들 만나서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집에서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채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부담 없이 비건 채식을 처음부터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비건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밖에서는 네. 우선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동료나 친구나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냥 기존대로 식사를 하고 그러다 네. 보면은 집에서만 채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의 입맛이 채식이 좋구나 건강을 좀 더 생각해서 천천히 밖에서 먹었던 것도 하나하나씩 뭐 비빔밥에 고기나 아니면 달걀 빼고 달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게 오히려 지속적으로 채식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네. 본인 스스로가 부담을 갖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챌린저 같은 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그분들의 식탁이라고 하죠. 이런 식습관을 지켜보다 보면 일단 집에서 하는 거가 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네.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집에서 만든 거를 자연스럽게 도시락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채식의 어떤 식습관이 몸에 많이 익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쯤부터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찌개 시킬 때 그냥 뭐 맹물로 좀 주세요. 이렇게 네, 주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세요. 네. 그런데 집에서 대부분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이제 한국식 같은 경우는 밥에 국에 반찬 요렇게 있어야만이 혼자이면 괜찮은데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요. 네. 일단 간단하게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도 준비를 조금 했는데 제철에 나는 네. 감자나 오늘 제가 이제 감자 미역국이나 토란 미역국을 끓여서 네. 먹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제철에 네. 나는 거라서요. 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끓여서 음. 한 끼를 드시면 좋겠죠. 네. 네. 우리가 미역국을 먹게 되면 대부분 해물이나 아니면은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방금 이제 감자 미역국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자 미역국은 네. 어떻게 끓이나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9월이 되면 9월 달에 이제 제철 나오는 게 이제 토란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가 추석 때 그 차례상 올라간 게 토란국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 9월의 제철은 이제 토란, 그리고 아직은 감자를
지금까지는 먹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미역은 일단 토란 미역국은 미역국이야 이제 담궈놨다가 취향껏 끓이시고요. 네. 이 토란은 이제 우리가 그 손을 아리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쉬운 게 소금물로 끓여서 네, 소금을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해서 한 3분 정도만 소금물에 끓이는 거죠. 아, 네. 네, 소금물에 토란을 넣고 한 3분 정도만 끓이면 껍질이 굉장히 잘 벗겨져요. 네. 네, 이 껍질 벗기는 게 힘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토란은요. 네. 그래서 소금물에 한 3분만 끓여서 딱 빼내서 이렇게 장갑을 우리 보통 이제 고무장갑을 끼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딱 잡고 돌리면 그냥 그대로 까질 정도로 그래요? 아주 네. 쉽게 토란이 까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토란의 아린 맛도 네. 같이 나가기 아, 때문에 네. 네, 바로 미역국으로 끓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네. 살짝 데치는 정도가 되겠네요. 이 토란을 네, 껍질을 네, 벗기고 그다음에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미역을 먼저 볶는 다음에 그 토란이나 이제 감자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따로따로 이제 미역 네. 감자 미역국, 토란 미역국이 되겠는데 이제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감자나 토란을 이용해서 미역국을 그렇게 해서 끓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간은 어떤 것으로 좀 넣으면 맛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미역은 이제 기름을 넣지 않고 볶으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네.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네. 미역을 볶아서 이제 물을 붓고 이제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이렇게 끓이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기름이 귀하지 않아요. 네. 기름을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미역을 끓여서 네. 충분히 끓이고 나서 이제 그때 토란을 아까 말씀드린 처럼 네. 소금물에 이거를 데쳐서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자른 다음에 뒷부분에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요 초반에는 이 미역을 중간 정도 익었을 때 한 스푼 정도의 간장을 넣어주시고요. 네. 네, 간장을 넣고 추가 간은 이제 간수뺀 천일염으로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미역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네요. 아주 간단하네요. 너무 네. 간단한데요. 네. 거기에 혹시 그러니까- 들깨가루를 넣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네. 취향에 따라서 들깨가루를 넣어서 드셔도 되죠. 네. 좀 많이 끓였으면 네. 많이 끓였으면은 그냥도 먹고 들깨가루도 넣어서 들깨도 갈아서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토란은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감자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두 가지는 뭐냐면 감자는 으스러지는 게 좋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미역국 끓일 때 감자를 넣어서 충분히 끓여주시면 되고요. 네. 감자를 으스러지지 않고 그대로 먹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반드시 미역국을 많이 끓인 다음에 네. 끝부분에 이제 또 감자를 넣어주시는데 감자는 모든 음식을 만들 때 끓는 물에 넣기 시작하면 이 감자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미역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요리를 할 때도 물을 먼저 끓여서 100도씨에 끓인 다음에 감자를 넣으면 감자가 그 전분이 으깨지지 않고, 네. 으깨지지 않는 네. 그 모양 그대로 살려서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팁이네요. 감자를 온형 그대로 먹고 싶다면 끓는 물에 넣는 게 좋다. 새로운 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자 조림이나 다른 네. 요리할 때 항상 먼저 사용할 물을 끓인 다음에 음. 감자를 넣기 시작하면 네. 감자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네. 새로운 팁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9월에 이제 나오는 감자와 그리고 토란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미역은 굉장히 우리 산모들이 먹었을 정도로 꼭 먹어야 하는 식재로서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건강이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토양에서 나오는 감자와 토란을 이용해서 또 한 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통곡물 밥에다가 김치 하나 이렇게 놓고 먹어도 충분히 건강한 식당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우리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활성산소가 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데 우리 보통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그 심장과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 회색 푸드.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푸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블랙푸드를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그 검은색 푸드의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은 미역하고 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이제 막 지금도 아직은 덥지만 네. 곧 또 우리가 추위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몸을 좀 따뜻하게 데펴주면서 또 혈액이 잘 돌면서 또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미역을 활용을 한다면 네. 한 끼 식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밥하고 국하고 김치만 있어도 네. 충분히 우리 몸을 신진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음식으로 몸을 또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영양가 있는 우리 네. 9월의 식단을 알려주셨고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얘기를 더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우선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쭐 게 있어요. 이제 네. 우유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 지정해준 대부분 그런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칼슘 섭취나 또는 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학교의 급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은 아이들이 우유 먹는 것,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우유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우유는 사실 이제 이거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느냐에 그걸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젖소잖아요. 네. 이 젖소들이 그들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호르몬제를 먹고 있다는 거죠. 네.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또는 항생제를 먹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소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항생제를 많이 맞고 있잖아요. 이 소들이요. 네. 병에 걸리지 말라고 주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몸에 축적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제랑 이 항생제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화를 하지 못하는 환경 호르몬부터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 안에 소화 요소가 없어요. 사람에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이 식품 첨가물이나 항생제나 이제 약품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들도 먹은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몸에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젖을 먹으면 그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 젖 안에도 그 성장 호르몬제와 항생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성장 호르몬제랑 또는 항생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그와 같은 물질이 우리 아이들 몸에 쌓인다는 거고, 물론 아이들을 넘어서 우리 여성이나 모든 사람에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유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제인이라는 제가 들어있거든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요? 단백질이에요. 네. 네. 이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얘가 유관스럽게도 소화 요소랑 만나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잠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제 이 칼슘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는 항상 항산성이라는 게 있어서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 몸에는 이제 통상 한 9에서 10mg의 일정한 칼슘의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갑자기 이제 우유를 마시게 되면 한 14에서 15mg의 일정량이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목미, 그렇죠. 배출을 하나요? 그렇죠. 네. 몸에 여분의 칼슘이 없으면 이제 이거를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뼈에 있는 거를 가지고 내보내서 이거 조율을 맞추다가
이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걸 이거 갖다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네. 신장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럴 우유를 때- 먹는 게 사실은 내 몸에 칼슘을 빼내는 것과 같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4대 낙농업국이 있어요. 네. 미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인데 이 나라들이 사실은 고관절하고 골다공증이 더 많은 거예요. 우유 먹으면 우리가 더 골관절이라든지 골다공증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다는 얘기네요. 네, 네. 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데이터적으로는 이제 그 낙농업 국가에서 더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젖당이에요. 그렇죠? 우유에는 이제 당이 당, 들어있죠. 네. 젖당. 네, 젖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락타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엄마 모유를 먹을 때 네. 엄마 모유 안에는 이 락타제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요. 우유를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효소죠. 우리 신이 만든 모든 과일 채소 곡물은 우리 사람에게는 그 과일 채소 곡물을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 요소를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네. 식품 첨가물이나 뭐 약품도 포함해서요.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몸 안에 소화 요소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놀랍게도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모유 먹을 때는 우리 몸 안에 락타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제 젖을 끊고 엄마의 없어지겠죠. 모유를 끊고 나면 필요가 그게 없으니까.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유를 먹으면 이제 화장실 막 설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바로 이게 몸에 소화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을 위해서 아이에게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유를 먹어야 된다는 거는 네.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우유를 꼭 그 학교 급식에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70년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먹을 게 참 없었잖아요. 네. 6.25라고 하는 어떤 전쟁 이후에 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쌀로 밥을 해 먹기도 좀 힘든 상태이고 네.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이런 그 젖소에게 항생제나 또는 성장 호르몬제를 줘서 술 먹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그야말로 소젖을 소홍하게 주면서 나눠서 먹었던 시대거든요. 네. 그리고 먹을 게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몸에 도움이 됐을 때는 맞아요. 하지만 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리고 있다 보니 우유 자체도 지금하고는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맞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가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거를 먹을 필요는 오히려 없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네, 좀 네. 많지가 않아서 아이고, 여기서 그렇죠.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우유는 이제 인간의 건강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네네. 이제 그 동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우유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건강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송아지가 먹는 음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도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너무 아쉬운데요. 대신 시금치나 청경채나 케일, 브로콜리,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 드시면 네, 보충할 수 있다. 네,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식재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지구로운 식생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